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요, 실제 스태티스티컬 러닝으로 풀고 있는 혹은 이제 풀었던 문제들 4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소개할 문제는요,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을 기반으로 어떠한 사람의 이제 심장마비가 발생할 확률이 얼마일까 이걸 예측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좀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서요, 여기 변수 설명을 좀 생략하고요, 그 변수들이 가지고 있는 관계에 대한 스캐터 플롯만 보여드릴게요. 이 스캐터 플롯에서 나오는 의미, 이 그림의 의미만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 있는 파란색은요, 이제 환자가 아닌 일반인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심장마비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빨간색 점 보이시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장 왼쪽 위에 있는 이 SBP는요, Systolic Blood Pressure 해서 혈압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혈압이라고 하면은 이제 심장마비와 좀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관계가 있을까 하고 우리가 보면요. 자, 여기 이 스캐터 플롯은 이제 모든 두 변수 간의 관계를 보여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건 이 blood pressure랑 heart attack, 이 심장마비와의 관계니까 어떤 걸 봐도 상관없어요. 그냥 이제 보기 편한 거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전 이거 볼게요. 맨 마지막에 있는 거. 자, 보시면은 SBP가 이 100과 한 140? 요 정도 선에 있으면요. 대부분이 이렇게 파란색인 거 볼 수 있고요. 일부가 이제 빨간색이 있는 거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약 한 180? 아니, 요 정도 기준으로 볼까요? 이 기준으로 보면요. 이제 초록색 점에 비해서 빨간색 점의 비율이 훨씬 높은 거 볼 수 있죠. 자, 이것만 보면은, 그림으로 보면은, 혈압이 높으면 아마도, 심장마비 걸릴 확률이 올라가겠구나. 이런 거 우리가 유추해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바코 같은 경우 이제 하루에 담배를 몇 개 피느냐 이걸 나타내는데요. 아무것도 안 피면 0, 하루에 뭐 10개 피 이상 피면 10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것도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담배 많이 피면 심장마비 잘 걸릴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이것도 실제 맞는지 확인을 해보면요. 이제 0과 5 사이가 이제 좀 적게 피는 그룹이라고 보면 대부분 이제 초록색인 거 볼 수 있고요. 뭐 대략적으로 뭐 15 이상이다. 요 기준으로 위에를 보시면요. 파란색은 한 4개, 그 대부분이 빨간색이죠. 그 비율적으로 봤을 때, 심장마비 잘 걸리겠구나. 이것도 유추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LDL은요, 저도 잘 모르지만 콜레스테롤 수치와 연관이 있는 변수라고 해요. 자, 이것도 아무거나 보시면 돼요. LDL 수치가 낮으면 콜레스테롤이 낮고, 우리 일반적으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건강이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볼게요. 맨 마지막에 있는 거, 이거 좌표가 여기 값이 있으니까 이걸 기준으로 보면요. 뭐 3 이하다. 뭐 대부분 초록색 많죠? 뭐 10 이하다. 이렇게 보면 초록색이 대부분. 물론 빨간색도 많죠. 근데 10 이상이다라고 하면 초록색 비율은 한 5개 정도 있고 나머지 다 빨간색 반반 이런 비율이죠. 이런 것만 봐도 LDL이 또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높으면 심장마비 걸릴 가능성이 더 높겠구나. 뭐 이런 걸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네 번째는 이제 패밀리 히스토리, 가족력이에요. 가족 중에 심장마비 환자가 있었는지, 있으면 1, 아니면 0. 그렇기 때문에 여기 Y축 보시면 0 아니면 1. 여기에 모두게 다 포함되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0, 1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우리가 뭐 바이너리 베리어블 뭐 이렇게 표현도 하고요. 혹은 뭐 카테고리컬 베리어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이거 no고요. 여기는 yes 이걸 나타내니까요.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 스캐터 플롯으로는요. 이런 관계를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뭐 하지만 뭐 대략적으로 봐도 여기 초록색이 좀 더 많고 여기 빨간색이 좀 더 많은 것 같죠? 네, 뭐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은 또 할 수는 있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오베시티는요, 비만 지수. 마찬가지로 비만 지수는 너무 높으면 건강에 안 좋지만 너무 낮아도 안 좋을 거예요. 자, 그걸 기반으로 보면요, 여기 또 마찬가지로 맨 오른쪽 그림 볼게요. 한 요 정도 보면 반반. 또 이렇게 안쪽으로 봐도 빨간색 비율이 생각보다 파란색에 비해서
조금 더 많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가운데 영역 보면요. 사실 이것만 보고는 좀 보기는 어렵죠.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수치적으로 정확히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이런 statistical learning 방법을 찾아서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알코올을 어느 정도 섭취하느냐, 뭐 그 양을 나타낸 거고요. 이것도 이제 앞선 변수 해석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시면 되고요. 에이지는 말 그대로 여기 관측된 사람들의 나이를 나타내요. 이제 나이 같은 경우 이것도 어느 거나 어떤 걸 보셔도 상관없는데요. 다 지우고요. 이거 볼까요? 여기 있는 거, 이거 볼까요? 자, 에이지 한 30대 기준으로 이렇게 잘라서 볼게요. 왼쪽은 심장마비 환자 거의 없죠? 오른쪽은요, 좀 많죠? 그리고 뭐 여기 보면 한 50대, 60대를 기준으로 보면 확연히 더 많은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에이지와 심장마비는 어떤 관계가 있겠구나, 어떤 파지티브 릴레이션십이 있겠구나, 이런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캐터 플롯의 특징이 이제 두 변수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여기 프리딕터들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이것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AG와 뭐 SBP 이거 관계를 보면요.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양의 상관관계, positive relationship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을까요? 보시면은 요렇게 위에도 이런 식의 관계가 있죠. 그래서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평균적으로 이 blood pressure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거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LDL, 콜레스테롤 수치라 그랬죠? 이것도 대략적으로 보면 이렇게 요 밴드 내에 대부분의 observation들이 있죠. 이것만 봐도요. 마찬가지로 H가 증가함에 따라 콜레스테롤 수치도 증가하는구나. 이런 경향이 있구나.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나머지 것들도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 뭐 오비시티랑 SBP 이 관계 보시면 조금 더 뚜렷하죠. 이런 식으로 요 안에 지금 모든 데이터들이 거의 다 들어와 있죠. 이것만 봐도 또 양의 관계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여하튼 간에 이런 변수들이 지금 우리가 관심이 있어 하는 심장마비에 얼마나 잘 걸리냐 이거를 이제 보여주는 변수라고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을 잘 모델링 하면요. 우리 심장마비가 발생할 확률을 예측을 할 수가 있고 실제로도 예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statistical learning이 사용되는 예는요. 이메일 스팸 탐지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스팸 디텍션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이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이메일 같은 거 확인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보통 첫 화면에 받은 메일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스팸이 아닌 메일들만 보일 거고요. 스팸은요, 그 안에서도 버튼 조금 더 눌러서 뭐 스팸 메일 보관함 뭐 이런 걸 찾아야만 볼 수가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스팸으로 분류된 거는 불특정 다수에게 가는 광고 같은 거 혹은 뭐 사기성 메일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스팸 디텍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우리 메일 중에 뭐 예를 들어 하루에 100개를 받는다고 하면 뭐 90개가 다 광고라서 뭐 굉장히 보기 어렵다거나 혹은 스팸 디텍션이 너무 과하게 되는 경우에는요, 우리 실제로 중요한 이메일인데요. 그 중요한 이메일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실수를 놓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스팸 디텍션에 관한 예는요, 여기 보이는 거는 이제 HP 랩이라고 이 연구실에 소속돼 있는 이름이 조지라는 연구원이 받은 4,601개 이메일을 조사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조지라는 사람이요. 다 일일이 읽어보면서요. 이 메일은 스팸이다 혹은 아니다 정상적인 이메일이다 다 분류를 한 데이터라고 합니다. 즉 여기에서는 Y가 관측이 됐으니까 Supervised Learning 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중에서도 Classification Problem. 네. 이 경우에 우리의 목표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안에 있는 이메일 내용만 보고 스팸이냐 아니냐를 자동으로 분류해주는 어떠한 함수를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input 피처로요,
상대 빈도, relative frequency를 이제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즉 이메일 메시지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단어, 그리고 punctuation marks, 그러니까 피리어드나 컴마, 혹은 느낌표 뭐 이런 거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쭉 이제 분석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표에서 보이는 거는요, 스팸과 정상적인 이메일 사이의 차이가 그 relative frequency가 가장 큰 단어와 펑추에이션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보이는 조지라는 거 있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받은 사람 이름이 조지라고 했죠. 그래서 스팸 같은 경우에는 이 이름 조지를 쓴 게 거의 없고요. 이메일은요 상대적으로 1.27의 비율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된 이유는요. 스팸은 이제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를 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받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름을 모르겠죠. 그래서 졸지란 말을 못 쓰고요. 이메일 같은 경우에 처음에 뭐 누구에게 졸지, dear 졸지, 이런 식으로 이메일을 처음에 구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졸지란 단어가 항상 1.27이라는 비율로 들어가는 거고요. U 같은 경우에는요, 스팸이 정상적인 이메일보다 월등히 높은 거 보이시죠? 그 이유는요, 앞에서 우리 졸지라는 이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름 대신에 U를 상대적으로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정상적인 이메일에서 U를 왜 이렇게 많이 쓰냐? 1.27의 비율만큼 쓰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영어 다 아시니까 처음에 졸지 이렇게 지칭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U 이런 식으로 또 지칭을 하죠. 그러니까 또 1.27의 비율만큼 들어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어는 HP인데요. 이 졸지라는 사람이 어디서 받았냐면 HP 랩 연구소에서 받은 거예요. 자, 스팸 메일은 이 사람이 누군지도 어디에서 근무하는지도 모르죠. 그게 관심이 없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고요. 이메일은요. 알고 있기 때문에 혹은 업무 관계로 이게 보낸 이메일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이 상대 빈도가 높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free 같은 경우에는 이게 뜻이 이제 공짜 이런 거죠. 자, 이 메일 눌러보세요. 여기 클릭하면 공짜로 뭐 드립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 무슨 광고 효과도 있고 사기, 메일 이런 거 많이 들어있잖아요. 스팸이요. 정상적인 이메일보다 월등히 높은 상대 빈도를 갖고 있는 거 볼 수 있고요. 느낌표 같은 경우에 우리 평상시에 문장 쓸 때 느낌표 안 쓰잖아요. 업무적으로는 특히나. 근데 이제 스팸은 이거 안 누르면 막 큰일 날 것처럼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 느낌표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EDU는요, 미국에서는 이제 education가 대학이나 어떠한 그런 교육기관에 있으면 이 EDU라는 걸 많이 써요. 그리고 여기는 HP 랩이잖아요. 연구소잖아요. 그러니까 관련된 사람들이 이제 교육기관과 얽혀있는 경우가 많아서요. 이제 정상적인 이메일은 EDU가 많이 들어가고요. 스팸은 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remove도요. 지워라.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이메일에서 이런 말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스팸은 원치 않으면 지워라. unsubscribe 해라. 이런 말 하죠. 그러한 맥락으로 이렇게 높다는 거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메일의 내용을 보고요. 관련 단어나 punctuation marks의 상대 빈도를 보고 그거의 비율에 따라서 스팸인지 혹은 이메일인지 이렇게 구별하는 그런 예측하는 모델도 많이 세웁니다. statistical learning으로 푸는 또 다른 대표적인 문제는요. 우리가 손으로 숫자를 쓰잖아요. 예를 들어 우편번호 같은 거요. 자, 이때 이제 우편번호가 우리 손으로 쓴 게 실제로 몇 번이냐 이걸 이제 자동으로 인식하는데 이런데도 러닝이 많이 쓰입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 우리 딥러닝 같은 거 미리 배우신 적이 있는 분들은 이거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자, 이게 대표적인 핸드리튼 해가지고 사람들이 손으로 쓴 글자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첫 번째 사람이 쓴 거, 이쪽이 이제 첫 번째 사람,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0부터 9까지 쓴 거,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쭉 들어오거든요. 자, 이 경우에 이제 0,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된 거 우리는 쉽게 인식할 수가 있죠.
특히 0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고 안에 하얀색이 있고 뭐 이런 경우에는 다 0이구나 라고 할 수가 있고요. 1 같은 경우에 이런 긴 까만색 막대기가 있으면 1이구나 이거 인식을 하는데, 근데 기계는 이게 쉽지 않은가 봐요. 예전에는 잘 안 됐어요. 근데 이제 딥러닝의 등장으로 이게 굉장히 accuracy가 올라가게 됐죠. 그래서 이제 많은 오토 디텍션이 이루어지고 있긴 한데요. 사실 이거 어떻게 하냐 뭐 이렇게 놀랍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테지만요, 이제 데이터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요 그렇게 놀라울 건 아니에요. 그냥 이런 이미지 자체를 결국 데이터 매트릭스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이런 걸 뭐 비정형 데이터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분석할 때는 이 비정형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정형화를 시킵니다. 물론 이제 음성 데이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비디오 데이터도 거의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아이디어는 굉장히 단순해요. 여기 색깔이 0 아니면 1 이거죠. 1이면 까만색이고 0이면 하얀색.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이런데 약간 회색 같은 게 있죠. 뭐 이런 것들은 뭐 0.2, 0.3 뭐 이런 식으로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잘게 이렇게 쪼개요. 물론 더 잘게 쪼개는데 픽셀 단위로 쪼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픽셀에서 이걸 x1이라고 두고요. 여기는 하얀색이니까 0. 그 다음에 x2는요, 그 오른쪽. 이것도 0이죠? 하얀색. 그 다음에 똑같이 x3는 0. x4는요, 약간 회색빛이 돌죠? 그러니까 0.5. x5는요, 이제 까만색이니까 뭐 1. 뭐 이런 식으로 쭉 두는 데이터 매트릭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데이터의 문제는 뭐예요? 이 X에 해당하는 프리딕터의 개수가 굉장히 많죠. 하지만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요새 이제 통계적 방법론에서는 이런 걸 보통 하이 디멘저널 데이터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건 사실 큰 문제는 아니에요. 물론 문제긴 하죠. 액큐러시를 떨어뜨린다는 측면에서. 하지만 이걸 분석하는 방법들도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뭐 이런 것도 뭐 놀랄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요 데이터 이렇게 인식 어떻게 하느냐는요, 우리 수업 말미에 딥러닝을 다루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소개할 statistical learning으로 푸는 문제는요, 인구 조사 데이터에서 이제 급여와 인구 통계학적 변수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 확인하는 데도 쓰입니다. 여기 이제 보이는 스캐터 플롯에서 보이는 이런 데이터 포인트들은요, 2009년 미국 중부 대서양 지역 남성의 소득 조사 데이터를 나타낸 거래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는 걸 우리가 흔히 EDA, 뭐 Explanatory Data Analysis 혹은 탐색적 자료 분석이라고 부르죠. 네, 탐색적 자료 분석은 앞서서 얘기했지만 우리 수업에선 다루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걸 보면 이런 변수들 간의 패턴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그림 여기만 보시면요, age라는 변수, 나이라는 변수와 wage, 임금의 변수가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 이런 걸 볼 수가 있고요. 스캐터 플롯으로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요, 아마 스플라인이라고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 방법을 이용해서 이 관계를 찾아낸 추정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연도별로 노동자들의 임금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나타내는, 이것도 스캐터 플롯인 거죠. 뭐 박스 플롯으로 그렸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뭐 이거 그려보시면 이렇게 되고, 패턴은 찾기는 어렵지만 이건 아무래도 리니어 모델의 결과일 거예요. 자, 리니어 모델도요, 제가 나중에 설명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은 education 레벨에 따라서 사람들의 임금이 어떻게 변하는지. 1은 저도 정확히 모르지만 뭐 초등학교 졸업생, 초졸. 여기는 중졸. 여기는 고졸. 여기는 대졸. 여기는 대학원 졸. 뭐 이런 레벨을 갖추고 있다고 해요, 데이터에서. 그래서 보면 박스 플롯을 그려서 각 레벨별로 임금의 분포가 어떻게 돼 있는지 잘 보이죠? 자, 그러면
에듀케이션 레벨이 증가함에 따라서 웨이지도 따라서 증가하는 경향이 있구나. 이걸 이제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누누이 말로 하고 있지만 경향이 있는 거죠. 뭐 대학원 졸업했다고 해서 여기는 미니멈이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의 맥시멈보다 항상 높아야 되냐? 그런 건 아니에요. 전체적인 평균적으로 이러한 경향이 있다. 이것만 이제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스플라인부터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요. 스플라인 결과가 스캐터 플롯만 이렇게 데이터 포인트만 있다고 보면 사실은 어떤 경향이 있는지 보기 어렵잖아요. 그쵸? 근데 이걸 보면 에이지가 20부터 40까지는 쭉 증가하다가요. 40부터 60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고요. 그 다음에 60 넘어가면 이렇게 쭉 줄어들고 있죠? 이런 스레숄드, 아니 여기 변화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죠? 스플라인 요거 잘 잡아주고 있는데요. 자, 이게 그러면 실제로 맞냐 보면 해석은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처음에 20대 때 첫 직장을 잡아서 계속 경험치도 쌓고 능력도 키우니까 임금이 이렇게 쭉 올라가요. 그러다가 뭐 한 40, 30 후반 이렇게 기점으로 해서 쭉 유지하다가 뭐 60대 넘어가면 보통 은퇴를 하죠. 많은 경우에 조금 노동 강도가 낮은 일을 하면서 웨이지, 임금이 줄어드는 뭐 그런 일들을 많이 하거든요. 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게 패턴을 잘 파악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두 번째 이어와 웨이지 사이의 관계를 보면요. 이게 거의 관계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요. 약간 우상향하고 있거든요. 즉 연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임금도 조금 증가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쵸? 자세히 보시면 그게 보입니다. 그 이유는 왜 그래요? 이것도 설명은 가능해요. 실제 맞냐, 안 맞냐는 떠나서요. 우리 물가 항상 올라가죠? 거기에 맞춰서 최저시급도 올라가죠? 뭐 그런 게 반영된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듯이요. 이제 statistical learning으로요. 어떠한 데이터들이 가지고 있는 변수 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챕터 1에 대한 강의 요약하도록 할게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앞서서 이제 statistical learning이 무엇인지 개념 설명했고요. 목표가 뭔지, 그 다음에 뭐 크게 supervised learning, unsupervised learning으로 나눠지고, supervised learning은 이제 regression problem과 classification problem으로 나눠진다. 그리고 오늘 강의에서는요, 실제로 이제 statistical learning이 적용되는 사례 4가지를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다양한 변수를 기반으로 심장마비가 발생할 확률 예측하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요, 이메일 안에 이제 단어나 punctuation marks 이걸 기반으로 해서 스팸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뭐 간단한 원리를 좀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례는 이제 우리가 손으로 쓴 글자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거 이것도 설명했고요. 뭐 방법은 설명하지 않았지만 그런 사례가 있다 정도만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인구조사 데이터에서 이제 웨이지와 뭐 이어, 뭐 에이지, 뭐 나이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실제 우리가 앞으로 배울 statistical learning approach 그 방법이 잘 그 패턴을 파악하고 있구나 이걸 이제 설명드렸습니다.